할아버지, 3억 원 기부하신다고요? 통장에는 127만 원밖에 없는데요. 은행 로비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치매이신가 봐. 3억이 있으면 저렇게 입고 다니겠어? 하지만 10분 후 이 은행 직원들은 모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낡은 옷 입은 노인,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입고 다녔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패딩 점퍼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옷이었죠. 소매는 해져 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났지만 그는 오늘만큼은 이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이 옷 한 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평생 하고 싶어 하던 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0년 전 새희망 보육원에서 받은 퇴소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박영수 1958년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인생 전체를 담은 증표나 다름없었죠. 박영수는 6살 때 부모를 잃고 새희망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15년을 살며 공부했고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해 영수건설을 읽었죠.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담요 한 장으로 버텨야 했던 밤들, 배고픔을 참으며 책을 읽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희망에서 받은 사랑, 이제 100배로 갚을게요. 박영수는 낡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초라해 보였어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패딩, 색이 바랜 낡은 바지, 굽이 달아 한쪽이 낮아진 운동화까지.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겨울비였어요.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은행으로 향했죠.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이는 우산을 더 바짝 당겨주며 멀찍이 비켜갔습니다. 박영수는 서류 봉투를 꼭 껴안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행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전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또렷하게 맴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젠가 새희망 보육원에 꼭 은혜를 갚아요. 당신을 키워준 그곳에 제발 잊지 말아요. 그날 아내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꼭 쥐고 약속했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10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박영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에 젖은 손으로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희망 보육원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머, 물 다 떨어지잖아.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가방을 챙겨들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숙자 아니야? 여기가 복지관인 줄 아나 봐. 정장 차림의 남성이 동료에게 속삭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박영수를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영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번호표 발급기로 향했습니다. 젖은 손으로 화면을 누르려 하자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노골적으로 혀를 찼어요. 아이고, 냄새. 남성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혐오가 역력했죠. 박영수의 손이 잠시 공중에 멈췄지만 이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27번. 번호표를 들고 의자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옆자리를 피했어요. 3인용 의자였지만 박영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양옆자리만 텅 비어있는 풍경이 묘하게 슬펐죠. 박영수는 조용히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로비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으려 했죠. 할아버지, 그냥 두세요. 나중에 청소하면 돼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빨리 치우고 싶다는 듯 불편해 보였어요. 사람들 눈엔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박영수는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50년 전 새희망 보육원에서 나올 때도 이런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봤었죠.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여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계좌 개설하러 오신 건가? 아니면 대출 상담? 근데 저 나이에 대출이 될까? 그냥 따뜻한 데서 쉬시려고 오신 거 아닐까?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박영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봉투만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당신과의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요.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25번, 126번. 곧 그의 차례였어요. 박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죠. 127번 고객님.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창구에 다가갔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물기가 묻어났어요.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 이수진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박영수의 모습을 훑는 순간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며 티슈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밀어냈죠. 물 좀 닦으시고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눈빛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박영수는 조용히 티슈를 받아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이수진이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 올라가 있었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태도가 온몸에서 풍겼어요.
옆 창구 직원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3억 원 계좌이체 하려고 왔습니다. 박영수의 말에 이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영수를 다시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이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네, 3억 원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옆 창구 직원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 쳐다봤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계좌이체요? 어디로 이체하시게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신이 가득했어요. 박영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새희망 보육원입니다. 여기 계좌번호 있습니다. 종이를 내미는 박영수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수진은 그 손을 보며 다시 한번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새희망 보육원에 3억 원을 기부하신다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푸아. 이수진이 참았던 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무슨 일인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새희망 보육원에 3억 원 기부하신다고요? 진짜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진은 동료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동료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통장 먼저 볼까요? 할아버지.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박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구겨진 오래된 통장이었죠. 이수진은 통장을 받아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통장을 기계에 넣고 잔액을 조회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니터를 돌려 박영수에게 보여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 여기 127만 원 있어요. 3억은 어디 있어요? 로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손뼉을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수진은 동료 직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3억이 있으면 저렇게 다니겠어요? 보육원 기부는 무슨... 젊은 여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치매이신가 봐요. 불쌍하게. 정장 입은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3억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안 입고 다니죠. 본인이 복지관 가셔야 할 판에 기부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이쪽을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또요? 할아버지,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이수진이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친절함도 없었어요. 그저 성가신 손님을 빨리 내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옆 창구에서 상담하던 중년 남성 고객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러시나 봐요. 따뜻한 데서 좀 쉬시다 가세요. 로비 곳곳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했어요.
한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박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0년 넘게 써온 수첩이었어요.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죠.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제발 이 계좌 하나만 확인해 주시오.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크게 쉬며 동료 직원을 쳐다봤어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뭐 어쩌겠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딱 한 번만요. 제발. 박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낸 그였어요. 지금 이 순간의 조롱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냐? 한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혈압이라도 오르시면 큰일 나잖아. 정장을 입은 남성이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나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저 할아버지 때문에 업무가 다 밀리잖아. 이수진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대기 고객들도 많았어요.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 이러시면 진짜 곤란한데요. 저도 다른 고객님들 상담해야 하거든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더 커지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리더니 정호진 지점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각진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호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짓으로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님, 이분이 3억을 보육원에 기부하신다는데 통장엔 127만 원밖에 없어요. 계좌가 하나 더 있다고 하시는데. 정호진은 박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패딩, 젖은 운동화, 낡은 수첩을 든 손. 그의 눈빛에 판단이 섰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정호진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시나요?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시면 연락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치매이신가 봐. 불쌍하게. 박영수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나는 정신 멀쩡하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정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발 이 계좌만 확인해 주시오. 딱 한 번만. 박영수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정호진은 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경비 부릅니다. 업무 방해예요, 어르신. 정호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경비를 부르려 했어요. 로비 한쪽에 서 있던 경비 아저씨가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박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내와의 약속, 50년 전 새희망 보육원에서 받은 사랑, 그 모든 것을 갚으려는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죠. 제발. 박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한번 내밀었어요. 낡은 종이에 적힌 계좌번호가 또렷하게 보였죠. 딱 한 번만. 이 계좌만 확인해 주시오. 그럼 제가 바로 나가겠소. 박영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무수한 역경을 이겨낸 그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당당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느껴졌죠.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당당한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드리지 그래요.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었죠. 누군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관심했고 누군가는 시계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 경비를 불러 내보내자니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그렇다고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대기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며 정호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번만 확인해 드리죠.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건넸어요. 정호진은 짜증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수진, 이거 한 번만 조회해봐. 정호진이 수첩을 이수진에게 넘겼습니다. 이수진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지점장님, 이것도 우리 은행 계좌네요. 어차피 없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 이수진은 마지못해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딱딱딱. 기계적인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은근히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어차피 없을 거라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창구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의연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여보, 우리 꼭 새희망의 은혜를 갚아요. 약속이에요. 이수진의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쳤어요. 모니터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진이 이상함을 느끼고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흔들렸죠. 뭐야 이게. 정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믿을 수가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설마 진짜 있는 거야?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예금주 이름을 봤죠. 그리고 잔액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3,000.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 정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둘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3,20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이수진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틀림없었습니다. 영수건설 법인 명의. 정호진이 화면 위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표이사 박영수?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키득거리며 웃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젊은이들도 고개를 들었죠. 정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박영수를 다시 봤어요. 낡은 패딩, 젖은 운동화,
해진 옷차림.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호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3억이 있으면 저렇게 다니겠어요? 통장 먼저 볼까요, 할아버지? 푸아. 이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영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세이망 보육원에 3억을 이체해 주시오. 정호진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은 현금으로 인출하겠소. 1억 현금이요? 알겠습니다. 정호진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이 떨려 안경이 코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박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소. 그 말에 정호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머지 돈이라면 3천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빠져나간다면 지점은 물론 지역 본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호진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정호진의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지점장님. 전화기 너머로 본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가 너무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였죠. 박영수 회장님, 계좌가 3,200억인데 전액 이체 요청이 들어왔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금액이 빠져나가면 우리 지점 이번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최악의 경우 지점 폐쇄에 전 직원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해보세요. 정호진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점 폐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죠. 정호진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박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이수진도 황급히 창구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요. 그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내 돈을 거래할 수 없소. 박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6살 때부터 15년을 산 곳이 세이망 보육원이요. 거기서 받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요.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수는 낡은 패딩을 쓸어내렸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게 세이망의 은혜를 갚는 거였소.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던 이 옷을 입고 왔소. 정호진과 이수진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30분이 흘렀습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정호진과 이수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억 원 이체 준비와 1억 원 현금 인출 준비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정문이 세차게 열리더니
한 남성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죠. 김태성 부행장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김태성은 숨을 헐떡이며 박영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뒤로 본부장과 임원 3명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평소 위험 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박영수 앞에 섰지만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행장까지 왔네. 진짜 큰일 난 거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김태성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영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서시오. 박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태성은 머뭇거리다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죠. 회장님, 3,200억이 이동하면 저희 지점이. 김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지역 본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뒤에 서 있던 본부장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지점 폐쇄는 물론. 본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김태성이 그 말을 마저 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은행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창구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현금이 든 가방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어요. 1억 원이 담긴 검은색 가방이었죠. 회장님, 1억 원 현금 준비되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받았어요. 김태성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회장님께 프라이빗 뱅킹 전담팀을 배치하겠습니다. VIP 라운지도 마련해드리고 본부장도 거들었어요. 회장님 전용 창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지만 박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서비스요? 돈이 많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요. 김태성과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오.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소. 박영수가 일어났습니다.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님, 제발. 김태성이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정호진과 이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죠. 김태성 부행장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이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호진과 이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0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하셨지요?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게 더 큰 문제요. 박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요. 저렇게 입고 온 사람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 비웃고 수군거리던 고객들도 무관심하게 휴대폰만 보던 사람들도 모두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요. 박영수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품격이 있어 보였죠. 김태성과 임원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명의 직원과 지점의 운명이
저 뒷모습과 함께 멀어지고 있었어요. 박영수가 출구로 향하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오늘 아침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던 사람이었죠. 박영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네, 저요? 미화원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성 부행장과 임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지켜봤죠. 오늘도 인사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영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약간 구겨진 명함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주머니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영수건설 명예회장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내일 우리 회사로 오시오. 총무부에 이미 말해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아주머니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3배로 드리겠소. 세 배요? 아주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주머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분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은행에 들어올 때 아주머니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이요. 박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돈보다 귀한 게 바로 그 마음이요. 미화원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천천히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성 부행장은 정호진과 이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당장 사표 쓰게. 김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세희망 보육원 원장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희망 보육원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이 보육원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원장님, 큰일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회계 담당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3억이 입금됐어요. 뭐라고요? 3억? 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기부자는 박영수님이래요. 수화기를 든 원장 선생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영수야.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 6살 때 이 보육원에 들어온 작은 아이가 생각났어요.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죠. 처음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점점 밝아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자란 영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그 아이. 보육원을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약속이 생각났죠. 선생님, 제가 크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원장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장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죠. 수료증을 받아든 젊은 영수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원장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보육원 아이들은 따뜻한 겨울옷과 새 신발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